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걸작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서울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으로 살아가던 한 남자의 하루를 그린 작품입니다. 가난하지만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서민의 삶,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아이러니를 천천히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새침하게 흐린 날씨였습니다. 눈이 올 것 같더니 눈은 오지 않고 얼다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지요. 이날은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 찾아온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김첨지는 마른 체구의 턱 밑에만 솔잎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수염을 기른 4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아침 일찍 앞집 마님을 전차 정류장까지 모셔드린 것을 시작으로 양복을 입은 교원을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손님에게서 30전, 두 번째 손님에게서 50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80전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아십니까? 김첨지는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했던 터라 백동화 서너 푼이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습니다. 이 80전이면 컬컬한 목에 막걸리 한 잔도 적실 수 있고 무엇보다 앓고 있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사다 줄 수 있었으니까요. 김첨지의 아내는 기침으로 쿨룩거린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조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형편이니 당연히 약 한 첩 써본 적이 없었지요. 김첨지는 나름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병이라는 놈에게 약을 주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난한 이의 자기 합리화였을 뿐입니다. 아내의 병이 이렇게까지 심해진 것은 열흘 전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벌어 좁쌀 한 되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습니다. 김첨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오라질년이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약해서 채 익지도 않은 조밥을 손으로 움켜쥐고 두 뺨의 주먹만 한 혹이 붉어지도록 처박질하듯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아내는 가슴이 땡긴다, 배가 캥긴다며 눈을 흡뜨고 앓기 시작했습니다. 김첨지는 열화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는 앓는 아내의 뺨을 한번 후려갈겼습니다. 흡뜬 눈은 조금 바로 잡혔지만 아내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부터는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지요. 야단을 쳐보았지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설렁탕을 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새 살배기 개똥이에게 죽도 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했습니다. 김첨지는 오래간만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빈 인력거를 끌고 이 비를 맞으며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노동으로 흘린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어슬 한기가 솟아났습니다. 1원 50전이란 돈이 얼마나 고마우면서도 괴로운 것인지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동광학교 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때가 잔뜩 낀 수건으로 닦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인력거. 돌아보니 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젊은 학생은 다짜고짜로 물었습니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겨울 방학을 이용해 고향으로 가려는 학생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떠나기로 했는데 비는 오고 짐은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본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해 질질 끌면서 고무양복에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쫓아나왔겠습니까?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김첨지는 잠깐 주저했습니다. 이 비오는 날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가기가 싫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뼈만 남은 얼굴,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따 젠장 맞을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훌쩍 뛰어나오려는 김첨지를 아내가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 들어와요. 목 메인 소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정거장까지 가자는 말을 들은 순간 경련적으로 떨던 손, 유달리 큰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요. 인천차가 11시에 있고 그 다음에는 오후 2시던가. 그때였습니다. 1원 50점만 주십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습니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금액에 놀랐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돈을 불러본 지가 얼마만인가요? 그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태워버렸습니다. 설마 오늘 안으로 어떻게 되겠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행운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1원 50전은 너무 과한데요. 아니올시다. 여기서 거기가 심리가 넘습니다. 또 이런 날은 좀 더 주셔야지요.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이렇게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을 입고 짐을 챙기러 갔습니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다름질한다기보다 거의 나는 듯 했습니다. 바퀴도 구른다기보다 마치 얼음 위를 지쳐나가는 스케이트처럼 미끄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습니다. 자기 집 가까이 다가온 까닭입니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귀에 울렸습니다. 병자의 움푹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엉엉 우는 개똥이의 곡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꾹딸꾹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 했습니다. 왜 이러. 기차 놓치겠구먼. 탄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에 김첨지는 언뜻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인력거를 쥔 채 길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던 것입니다. 김첨지는 다시 다름질했습니다. 집이 멀어질수록 다리에는 다시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빨리 놀려야만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1원 50전 그 놀라운 돈을 정말 손에 쥐었습니다. 10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으며 질퍽거리고 온 것도 잊고 거저 얻은 듯이 고마웠습니다. 졸부가 된 듯이 기뻤습니다. 제 자식벌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오래간만에 찾아온 행운. 하지만 이 행운이 과연 김첨지에게 기쁨만을 가져다 줄까요? 집에 남겨둔 아픈 아내는 과연 무사할까요? 정거장을 떠나는 김첨지의 발걸음은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움츠러지며 당장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젠장 맞을 것. 이 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를 끌고 돌아간단 말이야. 왜 하필 남의 상판을 딱딱 때려대는 거야? 몹시 화를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듯 김첨지는 개걸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에 새로운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지도 몰라. 오늘 운수가 이상하게도 좋으니 그런 유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꼬리를 무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거장 인력 거꾼들의 눈치가 보이니 정거장 앞 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인력거를 세워두고 형세를 살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님을 찾던 김첨지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양장 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인지 여학생인지 모를 여자였습니다. 김첨지는 슬금슬금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씨 인력거 안 타시겠습니까? 그 여자는 한참 동안 매우 뽐내며 입술을 꼭 다문 채 김첨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김첨지는 구걸하는 거지처럼 연신 그 여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씨 정거장 애들보다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십니까? 추근추근하게 여자가 들고 있는 일본식 가방에 손까지 댔습니다. 왜 이래? 남 귀찮게?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는 휙 돌아서 버렸습니다. 김첨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물러섰습니다. 전차가 왔습니다. 김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차가 빽빽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타고 남은 손님 하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붐비는 차 안에서 짐이 크다고 차장에게 밀려내린 듯 했습니다. 김첨지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인력거 타시겠습니까? 한동안 값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습니다. 인력거가 무거워지자 김첨지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인력거가 가벼워지자 몸은 무거워지고 이번에는 마음까지 초조해졌습니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더 이상 요행을 바랄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무 등걸 같은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신 꾸짖으며 질팡질팡 뛰었습니다. 술에 취한 인력거꾼이 이 진흙탕에 어찌가나 싶을 정도로 걸음이 황급했습니다.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둑어둑하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 했습니다. 창경원 앞에 다다라서야 김첨지는 턱에 닿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췄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괴상하게도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누그러짐은 안심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덮칠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다가온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김첨지는 불행에 닥치기 전 시간을 조금이라도 느리려고 버둥거렸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돈벌이를 했다는 기쁨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두리번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불행을 향해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왔습니다. 치삼이는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홍빛이 도는 온 턱과 뺨을 시커먼 구레나룻이 덮은 뚱뚱 보였습니다. 노랗게 말라서 여기저기 주름이 패고 수염도 턱 밑에만 솔잎송이를 거꾸로 붙인 듯한 김첨지와는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여보게 김첨지, 자네 문 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잔하세.
뚱뚱 보는 말라깽이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몸집과는 달리 연하고 싹싹했습니다. 김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처럼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자네는 벌써 한잔한 모양일세 그려.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 보이네. 김첨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습니다. 아따, 재미 안 좋다고 술 못 먹을 쏜가? 그런데 여보게, 자네 온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생쥐 같은가?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선술집은 훈훈하고 따뜻했습니다. 추어탕 끓이는 솥뚜껑을 열 때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흰 김 석쇠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너비아니와 제육간, 콩팥, 북어, 빈대떡. 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인 안주들을 보자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거기 있는 모든 먹을거리를 몽땅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배고픈 김첨지는 우선 분량 많은 빈대떡 2개와 추어탕 1그릇을 시켰습니다. 줄인 창자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더욱 비어지며 자꾸자꾸 들이부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순식간에 두부와 미꾸라지가 든 국 1그릇을 물 마시듯 들이켰습니다. 셋째 그릇을 받아 들었을 때 데운 막걸리 곱빼기 2잔이 나왔습니다. 치사미와 함께 마시자 텅 비었던 속에 찌릿하고 퍼지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김첨지는 곱빼기 1잔을 또 마셨습니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쇠에 놓인 떡 2개를 썰어서 볼을 불룩거리며 또 곱빼기 2잔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 먹었네. 돈이 40전일세. 아따 이놈아. 40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다니까.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30원을 벌었어. 30원을. 이런 젠장 맞을 술을 왜 안 부어. 괜찮다 괜찮다. 막 먹어도 상관없어. 오늘 돈 산더미같이 벌었는데.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 이놈아. 그걸 먹고 취할 내냐. 어서 더 먹어. 취한 김첨지는 치삼의 귀를 잡아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술을 따르는 15살쯤 된 중대가리에게 달려들며 야단을 쳤습니다. 이놈. 오라질 놈. 왜 술을 붓지 않아. 중대가리는 희희 웃으며 치삼을 보고 눈짓을 했습니다. 주정꾼 김첨지가 이 눈치를 알아채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애미를 붙을 이 오라질 놈들 같으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그러더니 허리춤을 훔칫훔칫하더니 1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몇 푼 은전이 잘그랑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던지나? 치삼이 돈을 주었습니다.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행방을 살피듯 눈을 크게 뜨고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현듯 제 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휙 돌리며 더욱 성을 냈습니다. 바라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 뼈다귀를 꺾어 놓을 놈들 같으니. 치삼이 주어준 돈을 받아들고는 소리쳤습니다. 이 원수 같은 돈. 이 육시할 돈. 그리고는 돈을 벽에 던졌습니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쨍하고 울었습니다. 곱빼기 2잔은 또 말려 들어갔습니다. 김첨지는 입술과 수염에 묻은 술을 빨아들이고는 매우 만족한 듯 그 솔잎송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외쳤습니다. 또 부어. 또 부어. 술에 취한 김첨지는 술집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는 그의 모습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김첨지는 껄껄 웃으며 치삼의 어깨를 쳤습니다. 여보게 치삼이.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손님을 태우고 정거장에 갔다 왔지 않겠나?
그래서 갔다가 그냥 오기가 아깝대 그려. 그래 전차 정류장에서 어슬렁거리며 손님 하나를 태울 궁리를 했지. 거기 마침 마님이신지 여학생이신지 망토를 입고 비를 맞고 서 있더란 말이야. 김첨지는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슬금슬금 가까이 가서 인력거 타시겠습니까? 하고 손가방을 받으려니까 내 손을 탁 부리치고 휙 돌아서더니 말이야. 김첨지는 잠시 멈추더니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허. 김첨지는 교묘하게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술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웃었습니다.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누가 저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어이구 소리가 처신도 없지. 허. 웃음소리들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김첨지는 갑자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치삼은 어이없다는 듯 주정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방 웃더니 우는 건 또 무슨 일인가? 김첨지는 연신 코를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긴 오늘이지. 애끼 미친놈. 거짓말 마라.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내버려 두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김첨지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치삼은 흥이 조금 깨어지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원, 이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 치삼이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김첨지는 치삼의 끄는 손을 뿌리치더니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었습니다. 죽기는 누가 죽어? 득의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살아만 있단다. 그 오라질 년이 밥을 죽이지. 인제 나한테 속았다. 어린애처럼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치삼도 어느 불안을 느끼는 듯 김첨지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머니가 앓는단 말은 들었는데. 안 죽었어. 안 죽었다니까 그래. 김첨지는 확신 있게 소리쳤지만 그 소리에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어이 1원어치를 다 채워서 곱빼기 한 잔씩 더 마시고 나왔습니다. 굳은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잔을 마신 김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술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김첨지에게로 쏠렸습니다. 취기가 오른 김첨지. 그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집에 남겨둔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첨지는 취기 속에서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도 물론 셋집이었습니다. 집 전체를 새든 것도 아니고 안채와 떨어진 행랑방 한 칸을 빌려든 것이었습니다. 물을 길어다 쓰는 조건으로 한 달에 1원씩 내는 방이었습니다. 만약 김첨지가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 때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을 느꼈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바다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트리는, 아니 깨트린다기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소리. 빡빡빡빡. 그윽한 소리, 어린아이가 젖바는 소리만이 날 뿐이었습니다. 귀가 예민한 사람이었다면 그 빡빡 소리는 빨뿐이고 꿀떡꿀떡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젖을 빤다는 것을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큰 소리로 고함을 쳤을 리가 없습니다. 이 난장 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 이 고함은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예감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였습니다.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왔습니다.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나는 먼지 냄새, 빨지 않은 기저 위에서 나는 똥 냄새와 오줌 냄새, 온갖 때가 켜켜이 앉은 옷 냄새, 병인의 땀 썩은 냄새가 섞인 악취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껏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오라질 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그리고는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습니다. 그런데 발길에 차이는 것은 사람의 살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등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발로 차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까치집같이 헝클어진 환자의 머리를 붙들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 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응, 정말 죽었나 버이. 그때 김첨지는 누운 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하얀 흰자위만 드러낸 채 위로 치켜든 눈.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말 끝에 목이 메었습니다.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릉어릉 적셨습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비비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김첨지의 중얼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오래간만에 찾아온 행운의 날. 김첨지는 근 열흘 만에 큰돈을 벌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에게서 30전, 두 번째 손님에게서 50전, 그리고 남대문역까지 가는 학생에게서 1원 50전, 마지막으로 인사동까지 가는 손님에게서 60전. 합하면 2원 70전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한 달 집세보다 많은 돈이었고 며칠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의 날 아내는 그에게 애원했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만약 김첨지가 그날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집에 있었더라면? 만약 술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더라면?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이 작품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가난한 서민들의 비참한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인력 거꾼 김첨지는 아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집세를 내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주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운수 좋은 날은 그에게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가 현진건은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의 잔인함을, 그리고 행운이라 생각한 그날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날이었다는 삶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 마지막 문장은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문장으로 기억됩니다. 운수 좋은 날이 가장 불행한 날이 되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